5과 한국의 문화유산 1. 알아봅시다. 1번 다음 대화를 잘 듣고 맞으면 O, 틀리면 X 하십시오. 1. 지금 보시는 작품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고려청자인데 섬세하고 정교하게 표현된 거북의 모습이 우아한 푸른색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문화유산입니다. 우와, 이 작품이 12세기에 만들어졌다는 게 정말 놀라울 따름이에요. 2. 판소리를 직접 배워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판소리를 배워보기는커녕 공연을 직접 보는 것도 처음이에요. 루이엔 씨는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이니만큼 판소리를 직접 배워보는 건 어때요? 3. 민준 씨, 오늘이 설날이니만큼 창덕궁에 가볼까요? 창덕궁의 도나문이 현존하는 궁궐의 정문 중 가장 오래된 문이라니 꼭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러면 한복을 입고 갈까요? 명절에 한복을 입고 가면 입장료를 안 받기도 하거든요. 2번 다음은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라디오 뉴스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입니다. 제34차 세계유산위원회가 현지 시각으로 8월 1일 오후 브라질리아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 결과 경북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 양동마을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되었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는 사전 실사 결과 이 유산에 대해 보류를 권고하였으나 역사마을을 문화유산으로 보호해 나가기 위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에 대부분의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들이 강력하게 지지하여 최종적으로 등재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의 세계유산 추가에 따라 한국의 세계유산은 모두 10곳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3번) 다음은 문화 강연의 일부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옛그림 감상의 원칙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조상들의 그림을 잘 감상하려면 옛사람의 눈으로 보고 옛사람의 마음으로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림을 봐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그림을 볼 때 사실 다른 미술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미술품의 대각선의 1 내지 1.5배 정도의 거리를 두고 감상해야 합니다. 그림이나 미술품의 작품의 크기에 따라 그 작품을 감상하는 거리도 달라져야 잘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림은 크고 작은데 일정한 거리에서 본다면 이건 엉터리입니다. 큰 그림은 좀 떨어져서 보고 작은 그림은 바싹 다가서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얘기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는 우리나라의 옛 그림입니다. 현대 그림이 아닙니다. 우리 옛날 그림은 세로가 깁니다. 그래서 옛 그림은 오른쪽에서 왼쪽 아래로 이렇게 쓰다듬듯이 바라봐야 합니다. 화가들도 그림을 그릴 때 그런 비스듬한 사선의 구도가 일치하도록 그리는 작품이 많으니까요. 세 번째 원칙은 그림을 천천히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끌리는 작품을 느긋하게 천천히 마음을 집중해서 감상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람객 가운데 어떤 분은 전시품을 한번 쓱 둘러보고는 60점쯤 되는구나. 나는 1시간 정도만 보고 갈 거니까 그림 하나에 1분이다 하고 빨리빨리 스쳐 지나가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예술 작품 감상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마음을 기울여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그 가치를 보여줍니다.
그러니 될 수 있으면 좋은 작품을 자주 보시고 마음을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2. 들어봅시다. 2번. 다음은 문화재 전문가와의 인터뷰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왕릉 전시관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먼저 조선왕릉이 무엇인지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1392년 고려왕조가 막을 내리고 탄생한 조선왕조는 이후 1910년까지 무려 519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어갔습니다. 이처럼 한 왕조가 500년 이상 지속된 것은 매우 보기 드문 일이죠. 이 조선왕조에는 27대 왕과 왕비 등이 있었는데 이 왕족의 무덤을 조선왕릉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조선왕릉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조선왕릉이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10가지의 보편적인 가치기준 가운데 3가지 기준을 충족하였기 때문입니다. 3가지의 기준이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첫 번째는 문화적 전통 또는 살아있거나 소멸된 문명에 관한 독보적인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선왕릉은 조선왕조 특유의 세계관, 종교관 및 자연관에 의해 타 유교 문화권 왕릉들과는 다른 자연 친화적인 독특한 문화를 보여줄 수 있죠. 두 번째로는 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계를 보여주는 건축적 또는 기술적 총체 또는 경관이 탁월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500년 이상을 지속하여 만들어진 조선왕릉은 당대의 시대적 사상과 정치사, 예술관이 압축적으로 나타나 있으며 공간 구성과 건축물 등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 독창성이 뛰어납니다. 마지막으로 탁월한 보편적 중요성을 보유한 사건 또는 살아있는 전통, 사상, 신념, 예술적, 문화적 작품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야 합니다. 조선왕릉에서는 국가 제례가 정기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왕에게 제례를 지내기 위한 공간인 종묘가 설립되어 조상 숭배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맞게 조선왕릉의 우수성과 역사성을 인정받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문화유산에 대해 미처 몰랐던 사실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육과 국제사회 1. 알아봅시다. 1번. 대화를 잘 듣고 맞으면 O, 틀리면 X 하십시오. 1. 요즘은 영어는 기본이고 다른 외국어를 하나 더 알아야 한대요. 흐엉 씨는 어때요? 요즘 그런 말이 나올 법해요. 국제화 시대가 가속화되다가 보니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대우를 받는 사회가 되었지요. 저는 요즘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2. 오늘 신문을 보니까 한국의 국제결혼 가정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한국인과 결혼해서 사는 외국인의 수가 16만 명이 넘는데요. 네, 2000년대 이후에 국제결혼 가정이 급속히 늘었어요. 대부분이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결혼한 가정이에요. 지금도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에요. 국제결혼 가정이 그렇게 급속히 늘어나면 좋은 점도 있지만 해결해야 할 일도 생길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가족 사이에 의사소통이 안 된다든가 문화 차이로 갈등이 생긴다든가 등의 문제가 있을 법한데요. 네, 그래요. 그래서 한국 정부의 여러 부서가 이와 관련하여 노력하고 있는데 특히 요즘에는 여성가족부가 할 일이 많아졌어요. 3. 지구상에서 기아 문제가 사라지는 날이 언제일까요?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머지않아 아프리카에서 기아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이 10억 명에 이를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아프리카의 기아 문제가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으련만 끝이 안 보이네요. 인구는 계속 늘고 질병도 줄어들지 않아 걱정이에요. 그래도 요즘 몇몇 국가에서나마 기아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니 조금은 희망적이에요. 아프리카의 기아 문제는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잘 사는 나라들이 좀 더 인류애를 발휘하여 이 지역의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합쳐야 할 것 같아요. 2번. 다음은 텔레비전의 대담 중 일부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요즘 국제사회에서는 민족 간의 분쟁과 종교 분쟁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전문가를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한국대학교의 김충일 교수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요즘 뉴스를 보면 민족 간의 분쟁과 종교 분쟁을 종종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그건 한마디로 지난 반세기 동안 이데올로기가 지배했던 시대가 지나고 사람들이 이데올로기 때문에 추구하지 못했던 가치를 이제 와서 추구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데올로기가 지배했던 시기를 냉전 시기라고 하는데 이때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국가 이데올로기가 제일 중요했죠. 이때에는 서로 대립되는 민족도 한 국가 내에서 그대로 살아야 했고 종교적으로 양립하기 힘든 경우에도 국가의 테두리 안에서 그대로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국가를 지배한 이데올로기 문제가 사라지면서 이제는 민족 감정이 대두되고 종교 문제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냉전이 끝난 후에 한 나라가 여러 나라로 분리된 경우가 많군요. 대표적인 예가 소비에트 연방, 즉 소련이 해체되어 민족에 따라 10여 개의 국가가 된 것이라든가 등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민족 문제나 종교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고 봐야 하나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근에 민족 문제로 몇몇 국가에서 내전에 가까운 현상이 나타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3번. 다음은 한 시사 프로그램의 내용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시사 용어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제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몇몇 국가들의 모임과 관련한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국제사회에서는 유엔과 같은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기구나 오펙, 석유 수출국 기구와 같은 특정 자원을 가진 국가들의 모임이 큰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전 세계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면서 강대국들의 모임이 관심을 사고 있는데 바로 G7과 G8이 그러한 모임이었습니다. G7은 세계의 주요 정치, 경제 문제를 다룰 목적으로 서방 선진국 7개국이 1976년에 정례적인 회의를 가지면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G8은 1997년에 러시아가 G7에 참여하면서 나타난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얼마 전에 한국에서 정상회담이 열린 G20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G8과 같은 서방 선진국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새롭게 등장한 신흥공업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서방 선진국과 신흥공업국이 협력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대두된 모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G20의 대두는 2008년 미국에서 발생한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전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미국이 경제 위기에 빠지면서 전 세계의 경제 위기감이 급속히 높아졌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몇몇 선진국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미국이 신흥공업국의 위상을 인정하고 그들 국가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2. 들어봅시다. 2번. 다음을 듣고 아래의 질문에 답하십시오.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서울에서 G20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하며 이번 서울 G20 정상회담의 의제를 소개하고
국민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환율 문제입니다. 다행히 지난달에 열린 실무회담에서 환율 문제가 논의되었고 대체로 회원국의 입장 차이가 많이 좁혀졌습니다. 회복기를 맞은 세계 경제가 보다 빨리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환율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의제는 경제 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글로벌 금융안전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입니다. 위기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세계가 협력하여 튼튼한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제는 IMF와 같은 국제금융기구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IMF는 선진국 중심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한민국,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의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각 나라의 실력과 규모에 맞게 발언권이 주어져야 합니다. 네 번째는 저개발 국가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장을 돕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발 경험에 비추어 지금까지 원조 중심으로 지원하던 것을 성장 기반을 다지는 방향으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도와주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공정한 세계 경제 질서, 공정한 지구촌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개도국 경제는 매우 역동적이기 때문에 이들 나라의 성장은 세계 경제 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아프리카를 비롯한 많은 저개발 국가들이 크게 환영하고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를 위해서 그동안 회원국의 실무자, 장관들이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 의견 차이를 좁혀놓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그동안의 합의사항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하지 못한 의제들에 대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국제사회도 공조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칠과 현대사회와 스포츠 1. 알아봅시다. 1번 대화를 잘 듣고 맞으면 O, 틀리면 X 하십시오. 1. 요즘 무슨 일 있어요? 항상 이 시간만 되면 불이 나게 나가는 것 같아요. 사실 요즘 요가 학원에 다니고 있거든요. 하도 운동을 안 했더니 몸이 좀 약해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매일 2시간씩 하고 있어요. 그랬군요. 그런데 매일 2시간이나 한다고요? 안 하던 운동을 갑자기 하면 몸에 무리가 가기 십상인데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적당히 하세요. 2. 오늘 왜 그렇게 피곤해 보여? 오늘 시험 본다고 하더니 시험 공부하느라고 어제 잘 못 잔 거야? 시험 공부는 무슨... 어젯밤에 월드컵 예선전 경기가 있었잖아. 조금만 보고 자려고 했는데 연장전까지 하더라고. 그것 때문에 3시간밖에 못 잤더니 너무 피곤해. 뭐야? 그럼 시험 공부는? 아무리 월드컵이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시험 공부는 했어야지. 에이, 몰라. 다음에 잘 보지 뭐. 3. 우리도 곧 취업 준비를 해야 할 텐데 넌 하고 싶은 일이나 들어가고 싶은 직장에 대해 생각해 봤어? 난 스포츠 마케팅 쪽에 관심이 많거든. 그래서 그쪽으로 좀 알아보고 있어. 스포츠 마케팅? 그건 무슨 일을 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스포츠 관련 상품이나 선수를 이용해서 회사에 이익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일이야. 예를 들면 김연아 선수가 광고 모델로 나오게 한다거나 박지성 선수가 다른 팀으로 갈 때 계약이나 연봉과 관련해서 도와준다거나 하는 거지. 아, 그렇구나.
평소에 스포츠 마니아인 내가 이런 일을 한다니까 왠지 잘 어울릴 것 같아. 2번. 다음은 스포츠 관련 뉴스의 일부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스포츠 소식입니다. 지난 15일 레슬링 경기에서 아쉽게 은메달을 목에 건 김민준 선수의 페어플레이 정신이 온 국민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는데요. 박수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서울체육관에서 열린 레슬링 대회에서 김민준 선수는 상대팀 이지훈 선수에게 아쉽게 패해 은메달을 땄는데요. 이날 김민준 선수는 비록 패했지만 결승 상대 이지훈 선수의 발목 부상을 알고도 공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김민준 선수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사실 이지훈 선수가 다친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부분을 공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건 페어플레이 정신에도 어긋날 뿐더러 제 자존심도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이처럼 김민준 선수는 상대 선수와의 승부에서 패했을지라도 깨끗이 승복하는 모습을 보이며 더 큰 박수를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큰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승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민준 선수의 이러한 페어플레이 정신이 앞으로 다른 선수들에게도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번. 다음은 한 시사 프로그램의 내용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정정당당한 승부. 이것은 바로 스포츠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논할 때 인용되는 스포츠 정신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올바른 스포츠 정신과 우리 사회에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대학교 조민재입니다. 아시다시피 스포츠는 우리의 인생에 자주 비유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포츠에서의 승자처럼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 정말 숨가쁘게 뛰어왔을 뿐 뒤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 뒤에 처진 사람이 앞서가는 사람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기 십상이었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한쪽에서는 페어플레이를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실상은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많은 규칙을 어기곤 하지요. 그렇습니다. 축구의 명가라고 하는 영국에서는 늘 폭력적인 훌리건들로 인해 소동이 벌어지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또 스포츠에서의 경쟁심이 국가 간 불화로 심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도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생긴 잘못된 가치관이 만연해 있죠. 맞습니다. 스포츠 경기에 상대편은 있지만 적은 없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승자는 패자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고 패자는 승자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내야 하는데 말이죠. 네, 그것이 바로 스포츠 정신이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꼭 필요한 자세일 것입니다. 즉, 규칙을 존중하며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는 스포츠 정신이야말로 선진사회로 가는 디딤돌이라고 할 수 있죠. 교수님 말씀은 반칙을 용납하지 않고 정해진 룰에 따라 경쟁하는 스포츠처럼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 페어플레이 원칙이 확립돼야 한다는 거군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2. 들어봅시다. 2번. 다음은 한국 스포츠 레저 산업과 관련한 소개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최근 스포츠 관련 레저 산업이 성황인데요. 그중 스포츠 복권 관련 산업이 인기라고 합니다. 지난 2001년 10월부터 시작된 이것은 축구나 농구 등의 운동 경기를 대상으로 경기 전에 결과를 예측한 후 결과에 따라 환급금을 받는 복권 산업인데요. 2002 한일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축구 발전 기금을 모으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하네요. 실제로 이를 통해 조성된 기금 중 2,103억 원이 전국의 월드컵 경기장 건설비로 지원돼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를 도왔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죠? 그 후로도 스포츠 복권의 수익금 80%는 국민체육기금으로 쓰여 국민 건강을 위한 스포츠 시설을 확충하는 데 집중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즉, 지역별로 체육센터를 세운다거나 학교에 잔디와 트랙을 설치한다거나 하여 누구나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김연아 선수와 박태환 선수 등 세계적인 스타들의 뒤를 이을 미래의 꿈나무를 육성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죠.
이 외에도 스포츠 복권은 장애인 체육 발전에도 한몫할 뿐더러 비인기 종목 활성화를 위한 후원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쓰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복권 구매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판매 금액을 1인당 10만 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스포츠 복권은 지난 2001년부터 2009년까지 그 조성 기금이 1조 6,505억 원에 이릅니다. 복권 판매액이 첫 해인 2001년에는 7억 원에 그쳤지만 2009년에는 4,877억 원까지 늘어났다고 하니 그 발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죠. 앞으로도 이러한 스포츠 관련 산업의 발전과 기금 마련으로 한국 스포츠가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팔과 정치제도 1. 알아봅시다. 1번 대화를 잘 듣고 맞으면 O, 틀리면 X 하십시오. 1. 요즘 사람들은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요.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치에 관심을 가질 바에야 그 시간에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하는 궁리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2.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는 신문이나 방송기자를 만나는 일을 피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정치인이 신문이나 방송에 자주 나오면 좋은 것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은 언론에 자기 이름이 나오는 것을 좋아하죠. 그런데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는 기자를 피하기도 해요. 복잡한 문제에 대하여 기자가 자꾸 파고들면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요? 그건 정치인답지 않은데요. 정치인이라면 기자가 아무리 파고들어도 자기의 의견을 분명하게 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3. 제 친구 아버지가 변호사인데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뽑힐 가능성이 크대요. 사실 지난번 선거에서 떨어진 후에 4년 동안 쉬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셨거든요. 변호사라면 인기 있는 직업이고 정치와도 관련이 있죠. 게다가 4년 동안 열심히 노력한 만큼 이번엔 꼭 당선되시겠네요. 그런데 그분은 왜 국회의원을 하고 싶으시대요? 변호사란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시나 보죠? 아니에요. 변호사라는 직업에 만족하시는데요. 이젠 남은 인생을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으시대요. 국회의원으로 뽑히시면 일을 잘하실 것 같아요. 2번. 다음은 남북한 사이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산 가족의 상봉에 관한 뉴스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오늘 오후부터 남북한 이산가족 사이의 만남이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헤어진 지 60년이 지나 다시 만나는 이산가족의 눈물로 금강산 면회소는 눈물바다를 이루고 있습니다. 금강산 면회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불러 현지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홍성희 기자. 네, 오늘 오후부터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시작된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는 이산가족들이 60년 만에 만난 기쁨을 눈물로 쏟아내면서 마치 눈물바다와 같습니다. 이산가족 대부분이 70세를 넘는 고령으로서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만나고 싶었던 가족들을 마침내 만났다는 감격에 서로 껴안기도 하고 얼굴을 쓰다듬기도 하면서 그동안 못다한 말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0년 동안에 너무나도 늙어버린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울음을 터뜨리곤 하였습니다. 이제 막 첫 번째 만남을 가진 이산가족들은 장소를 옮겨 저녁 식사를 함께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언제까지 계속되나요? 이번 행사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만남은 모레까지 계속됩니다. 이산가족 사이의 만남은 전체가 한자리에서 모이는 단체 만남과 가족들끼리 만나는 개별 만남으로 구성되는데 오늘 저녁 식사 후부터 내일 오전까지는 개별 만남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내일 점심 식사 후에 다시 전체 만남이 있고 저녁에는 민속 공연을 관람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모레 오전에 한 차례 더 개별 만남을 가진 후에 점심을 먹고 헤어지게 됩니다. 3번. 다음은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와 전문가 사이의 대담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 초점 시간에는 오랜만에 재개된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갖는 의미와 관련하여 전문가를 모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한국대학교의 김철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어제부터 금강산 면회소에서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 1년여 동안 남북한 사이에 여러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리지 못하다가 13개월 만에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열리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갖는 의미를 말씀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1년여 동안 남북한 사이에 군사적 충돌 등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리지 못했는데 몹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정치와 별개로 생각할 수 있는 인도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이산가족 대부분이 이제 70세 이상인 고령인 만큼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정례적으로 열려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인 문제나 군사적인 문제가 남북한 정부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는 하지만 정치 군사적인 문제는 한번 발생을 하면 해결하는 일도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의 남북한 관계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긴장 상태를 보이는 만큼 정치 군사적인 문제는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남북한 이산가족 사이의 상봉이 불가능해지는데 이는 죽음이 가까워진 이산가족의 꿈을 깨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이산가족의 상봉은 정치성을 띠지 않는 인도적인 문제입니다. 남북한 정부 사이의 정치 군사적인 문제와는 분리하여 이산가족이 정례적으로 만날 수 있는 약속을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